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4반 학생들 그리고 예습을 굳이 그럴 필요 없지만 예습을 하고자 남의 반 수업까지 미리 듣는 1, 2, 3, 5반의 성실한 학생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13쪽의 도웨인과 일본의 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시간짜리 수업을 수업 3시간치를 다 찍으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시간 찍어보고 힘들면은 내일 찍고 할만하다 싶으면 오후에 하나 더 찍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업 3개 옷이 다 똑같다 싶으면은 선생님이 월요일날 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찍고 다른 일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세 번째 수업 영상에서 선생님 옷이 바뀌었으면은 요거는 화요일날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화이팅 해보자는 의미에서 선생님의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요, 삼국의 항쟁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삼국 간의 군사적인 충돌, 그리고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외교적인 경쟁, 그리고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 노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세기, 5세기, 6세기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기가 이어졌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당연합에 의해서 백제의 멸망, 고구려의 멸망, 그리고 나당 전쟁의 전개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삼국통일 전쟁은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동참했었던 대규모의 국제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서 인구이동 이후에 이어져 왔던 동아시아의 갈등들도 대부분 마무리가 되면서 당과 신라라고 하는 지역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에 옛 고구려의 땅에서 발해가 건국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었습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 수업 영상이 양쪽 끝에가 조금 잘렸을 거예요. 선생님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이 살짝 기울었다고,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바로잡는 편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쪽 끄트머리가 조금 잘렸어요. 교재를 보고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뭐 큰 무리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조금 잘린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둔 거거든요. 네, 절대로 몰라서 혹은 일부러 그렇게 찍은 거 아니라는 거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일본으로 건너가서 인구 이동이 이후에 일본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도웨인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웨인과 일본의 발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우리는 도웨인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 도웨인의 첫 번째는 바로 이 야요이 시대 때 한반도에서 야요이 시대 때가 아니죠. 한반도에서 청동기, 철기, 그리고 벼농사를 가지고 건너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최초의 청동기, 철기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시대를 야요이 시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전까지 본격적으로 농경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었던 조몬 시대였는데, 한반도에서 이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농경이 시작이 되었고 청동기, 철기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뿐만 아니라 관계기술, 그러니까 땅을 파고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기술 같은 것들도 전파가 되면서 수렵, 어로, 원시적인 농경에 의존하던 일본의 경제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점차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대규모의 인구 이동 이후에 중국의 남북조, 그리고 중국의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수당,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우리는 그들을 도웨인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본에 전파된 선진 문물들이 이후에 일본에서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웨인들이 가지고 갔던 그런 어떤 선진 문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기경의 일본에서는 이른바 스에키토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스에키라고 하는 것은 쇠처럼 단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일본에서 스에키토기가 나타나게 됐는데 어느 나라에서 제작된 토기와 상당히 유사했느냐? 백제 그리고 가야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토기와 상당히 방법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모습이 비슷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부터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했던 백제 그리고 변한 시기부터 철기를 바탕으로 일본과 활발한 교육을 활동했던 가야 이런 지역에 살고 있었던 도공이 뭡니까?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들이죠. 그죠?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들이 건너가서 일본의 토기 제작에 영향을 주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에키 토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세기경에는 백제 그리고 가야 지역의 도공들이 이주해 가서 일본의 토기 기술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토기가 바로 스에키 토기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 스에키 토기 같은 경우에는요 백제와는 유사하긴 하지만 특히 가야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 지역 토기와 거의 똑같이 생겨서 이거는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만큼 유사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스에키 토기가 왜 선진 문물이며 스에키 토기라고 하는 것의 이름이 왜 쇠처럼 단단하다라는 뜻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토기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뜨거운 온도에서 구워내느냐에 따라서 그 단단함이 결정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뜨거운 온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가열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스에키 토기가 제작되기 이전에 조선 시대의 토기나 야유이 시대의 토기를 보면은요 그냥 평평한 땅에다가 흙으로 빚은 토기를 놓고 그 위에다 그냥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그 불로 가열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한 경우에는요 불이 가지고 있는 열기가 그냥 사방으로 다 이렇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토기를 구웠을 때 토기에 가해지는 온도는 한 800도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덜 단단한 토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백제 그리고 특히 가야 지역에서 이주해간 사람들이 새롭게 전파한 토기 제작 기술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른가마라고 하는 기술이었어요. 자, 오른가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화살표로 그어놨듯이 원래 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게 맨 땅에서 이제 가열하게 되었을 때는 불의 열기가 사방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백제 특히 가야 지역에서 이주해간 도공들이 만든 가마는 무엇이냐면요. 언덕에다가 만든 가마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기로 구울 흙을 빚어가지고 언덕에다가 이렇게 쭉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어디에다 피우는 거냐면은 언덕 아래쪽에다가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불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의 열기가 언덕을 따라서 위로 이렇게 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열이 집중되고 모아지면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 뜨거운 열기를 가하는 기술이 바로 오른가마라고 하는 기술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오른가마로 구웠을 때는 토기를 굽는데 가해지는 열기가 1000도씨 이상의 온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굽던 토기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기로 가열했기 때문에 더 단단한 토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토기가 마치 쇠처럼 단단하다라고 해서 스에키 토기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웨인들에 의해서 일본에 전파된 대표적인 선진 문물의 사례로 꼽힌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선진 문물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해 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진 문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불교와 율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배경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는 바로 야마토 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도웨인들에 의해서 일본에서 성립하고 발전해 나간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가 바로 야마토 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나라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야마토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그 나라를 후대 역사가들이 야마토 정권이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 야마토 정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지방에 힘 있는 호족들이
연합을 해서 세운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야마토 정권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힘 있는 호족 세력들이 연합해서 만든 호족 연합 정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왕이 있긴 했지만 왕 역시 여러 힘 있는 호족들 가운데 하나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왕권이 상당히 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호족들 간의 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야마토 정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이 바다 건너 한반도나 중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불교이고 하나는 율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쇼토쿠테자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일본의 불교를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일본은 당으로부터 중앙 집권적인 법과 제도인 통치 체제인 율령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힘을 바탕으로 호족들을 견제하는 등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성과를 거두면서 일본 역시 중앙 집권적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전히 일본은 기본적으로 호족 연합 정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방 호족들의 힘이 상당히 강력한 편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된 국가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이런 거 설명을 해볼 거예요. 불교는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왜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율령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또 왜 받아들였는지, 그런 얘기들을 뭐 이미 다 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본은 문화적으로 남조나 삼국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특히 어디에 강한 영향을 받느냐? 백제로부터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왜는 백제 부흥운동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게 백강전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동원되었던 일본의 군대가 4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보았을 때 일본은 백제를 거의 자기 나라랑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했다 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백제라고 하는 것은 칠지도를 건네주는 등 예로부터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을 본다면요, 이 백제로부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제에서는 일본의 승려라든지 건축가라든지 기술자 등을 파견하면서 일본 외와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어찌 보면은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 역시 백제가 남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역시 남조와 백제를 통해서 남조와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본이 백제로부터 많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떤 문화가 백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불교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은 이 백제로부터 불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7세기경 일본에서 크게 발달하였던 이른바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였어요. 자, 왜 아스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일본의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한 문화라고 해서 아스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불교라고 하는 것이 중앙 집권 체제에 있어서 강화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나중에 우리가 불교 단원 따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법과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통치의 사상 역시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한테 이거 지켜 이대로 해 라고 하려면은 왜 그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 주나라 때 봉건제라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통치의 사상으로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나라 왕실이 강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자, 바로 그와 같이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통치의 사상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동아시아의 한반도의 삼국이나 일본 다 마찬가지고 기존의 동아시아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원시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종교였어요. 이른바 고등 종교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 높은 종교를 통해서 기존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원시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 고등 종교를 통해서
통해서 사람들의 신앙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 비슷한 수준의 원시적인 신앙을 들이대면서 너의 믿음은 잘못됐어 이 종교를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버릴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존에 믿고 있었던 종교 말고 왕실과 같은 동일한 어떤 사상으로 이 사람들을 묶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를 믿게 만들려면은 그들이 기존에 믿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 어떤 차원의 종교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이 불교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수용은 꽤나 거센 저항을 받아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이 불교의 수용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심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일본 내에서 불교가 도입이 되고 정착하고 또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아스카 문화를 대표하는 절이 바로 일본의 또 대표적인 관광지인 호류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탑만 하나 남아있긴 한데요. 자, 이 호류사라고 하는 절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쇼토쿠 테자라는 사람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쇼토쿠 테자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불교를 도입하고 정착시키고 또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호류사라고 하는 절을 쇼토쿠 테자가 백제 장인들을 초빙해서 지은 절로 유명하고 이 아스카 문화를 대표하는 절로 우리가 사찰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쇼토쿠 테자라는 사람은 누구이며 왜 그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했느냐 요거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당시 일본은 야마토 정권이었고 야마토 정권은 호족 연합 정권이었기 때문에 왕권은 약하고 호족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상당히 혼란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호족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상당히 일본 사회는 혼란한 때였고요. 소가시라고 하는 소가라고 하는 성을 쓰는 백제 계통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소가라고 하는 성을 쓰는 가문이 일본 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이코라고 하는 여자를 허수아비 처남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스이코 천황이라고 하는 여자가 허수아비로 천황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본 내 실질적인 권력을 소가시라고 하는 집안이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이코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천황의 경우에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였던 쇼토쿠 테자를 쇼토쿠라는 사람을 테자로 임명을 해서 이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아무튼 자신의 조카를 섭정, 정치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였으니 그가 바로 쇼토쿠 테자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일본은 호족연합 정권이었고 왕권이 약했고 권력 다툼에서 혼란했다. 그래서 소가시라고 하는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스이코 천황이라고 하는 여자가 허수아비 같은 천황으로 일본 내 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여기서 천황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천황의 호칭을 쓰고 있지는 않던 때였어요. 아무튼 스이코라는 여자가 일본의 왕이었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신의 조카로 하여금 정치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그가 바로 쇼토쿠 테자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쇼토쿠 테자의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백제로부터 적극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던 인물이 바로 쇼토쿠 테자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쇼토쿠 테자는 백제뿐만 아니라 활발한 외교 활동을 했어요. 이를 받아가던 중국의 수나라하고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어떤 쇼토쿠 테자의 노력에 의해서 일본의 불교 문화가 받아들여졌고 불교 문화가 번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일본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정리 좀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이 되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일본의 중요한 정치적인 변화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645년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었냐면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죠? 스이코 천황이라고 하는 허수아비 천황이 있던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것은 소가시라고 하는 호족 가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있어요. 다이카 게신이란 바로 그 권력을 잡고 있었던 소가시 가문을 몰아내고 이후에 일본 내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개혁들을 통틀어서 다이카 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카 게신을 통해서 일본에 도입하고자 했던 정치적인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자,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바로 당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중앙 집권적인 법과 제도가 바로 율령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본 역시 당나라와 같은 그러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발전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카 게신을 통해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호족 가문인 소가시 가문을 몰아내고 이후에 당나라의 율령과 비슷하게 만든 율령을 일본 내에 만들어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지방의 호족 세력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왕의 신하를 지방을 통치하는 관리로 지방관으로 파견을 하고요. 일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에 따라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하들의 조직, 제도인 관료제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바로 그 당의 율령을 본떠서 만든 일본의 율령 체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 나중에 일본의 율령 체제 수용에 대해서 율령 단어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호족 연합 정권이어서 왕권이 약했던 이 일본의 야마토 정권에서는 쇼토쿠 태자의 노력을 통해서 불교라고 하는 중앙 집권 체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종교 사상을 받아들였고 이후에 다이카 게신을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잘 만들어졌던 통치 체제의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인 당나라의 율령을 일본에 도입을 해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됐으려나요? 이거 수업을 한 3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찍어야 좀 말이 좀 더 부드럽게 잘 나올 텐데 늘 진도가 가장 빠른 4반한테는 살짝 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아직까지 완전히 이렇게 멘트가 입에 딱 안 붙었을 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순서가 꼬이고 횡설수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네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4반 학생들은 착하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일본은 이후에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다 건너에 있어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의 수용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국가 발전 속도도 늦었던 일본, 이러한 어떤 도웨이들이 전해주었던 선진 문물을 이후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뒤늦은 발전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 7세기 말쯤 가게 되면요, 일본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 국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스이코 천황이라서 스이코 천황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스이코 천황할 때 그 천황이라고 하는 말은 후대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은 그냥 수업이 끝나면 교실의 창문을 열어 교실 안의 공기를 환기시킵니다.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쉬는 시간 동안 모든 창문을 열어둡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천황이라는 명칭은 천황 일본어로 덴노인데 천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전에 왕을 부르는 용어가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오, 머시기였는데. 네, 아무튼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죠? 야마토 정권의 경우에는 나라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후대 역사가들이 야마토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야마토 정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본도 이제 7세기 말쯤 가게 되면서 국가로서의 모습을 하나씩 갖추어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들도 나라의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일본 무슨 뜻인가요? 해 일자의 근본 본자죠, 그죠?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해가 뜨는 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황, 하늘의 황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나라의 신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어떤 황제로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군주로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일본의 통치자였던 일본의 왕의 이 어떤 왕으로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천황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뉴스나 인터넷 댓글 같은 데 보면은 일본의 천황을 천황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일본 왕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뭐 일왕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천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은 사람들이 뭐 부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뭐 일단은 교과서에 천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그냥 천황이라는 호칭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고유명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본을 이제 긍정하든 부정하든 일본의 천황을 그 군주로서 인정하든 하지 않든 어쨌든 그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것의 고유명사가 천황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일본이 믿고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황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선생님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니까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대한민국 소통령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소통령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그게 옳은 행위일까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뭐 아무튼 천황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일본도 고대 국가로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네, 밖에서 이 2학년 일반 수업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일본은 그래서 이 도웨인들이 건너줄 선진 문물을 통해서 국가의 기틀을 갖추고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노력의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그렇죠. 외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급성장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외국으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일본에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 수준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당나라의 조공사절을 파견을 해서 그들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당나라에 파견한 조공사절을 뭐라고 부르느냐? 보낼 견자에 당나라 당자를 써서 견당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당에서 파견한 조공사절을 말하는 것이고요. 왜 일본에서에다가 선생님이 가로를 쳐놨냐면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에서도 당나라의 사절을 조공사절을 보냈었는데요. 그것들도 다 그냥 견당사라고 불렀거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일본에서 당나라에 보낸 조공사절을 견당사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당에 보냈던 조공사절은 다 통틀어서 견당사라고 부르기는 해요. 자, 아무튼 이후에 일본은 이 견당사를 파견하면서 당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일본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러면서 일본의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노력이 기울인 결과 일본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본떠서 일본의 새로운 수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헤이조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헤이조쿄의 위치가 오늘날 일본 나라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가 헤이조쿄였던 시대를 일본에서는 나라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일본은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을 본떠서 헤이조쿄라고 하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을 하였느냐? 자,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자, 이 장안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의 수도였는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도시였어요. 자, 선생님이 지리를 잘 몰라서 계획도시의 반대말이 자연도시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요. 아무튼 도시는 크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와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동탄이라든지 세교라든지 이런 동네가 바로 그런 계획도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춘천이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자연도시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은 오르막 내리막이 많고 길도 구불구불하고 도로가 아주 복잡하게 교차되어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오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자연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한 10분 정도 더 해야 된다.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네. 자연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도시였어요. 자, 그래서 그 자연도시에 살았었던 선생님이 서울에 올라와서 그리고 일산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일산도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도시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은 오르막 내리막이 없어. 전부 다 땅이 평평해요. 그리고 길이 전부 다 수직으로 교차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 자기의 위치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직사각형의 모습으로 도로들이 이렇게 수직을 교차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세교나 동탄 같은 데 가도 그렇게 이제 도로가 아주 네모 반듯하게 뚫려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교재 13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상당히 잘 만들어진, 당시 수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아서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계획도시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당나라로 보냈던 견당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당나라 수도 장안의 계획도시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도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런 수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본떠서 일본의 새로운 수도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헤이조쿄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재 13페이지 오른쪽에 선생님이 넣어놓은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생긴 그런 어떤 거의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8세기 말에 가게 되면은요, 이 헤이조쿄에서 귀족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불교 사원 세력들의 힘이 너무 강해지고 그들에 의한 부정부패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다시 한번 계획도시를 만들어서 수도를 옮기는데요. 그게 바로 이후에 일본에서 1000년 가까이 수도로 역할을 하게 되는 교토에 만들어진 헤이안쿄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후에 마찬가지로 헤이안쿄 역시 계획도시였고요. 이후에 이 헤이안쿄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를 중심으로 한 귀족의 문화가 발달해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에서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기를 재촉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조금 급하게 후다닥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번 시간에 우리 이 도요인과 일본의 반전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